신냉전 구도에서 그 무력 충돌의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 사례를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는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호전적인 언동을 내세우고 있고 안보의 위협은 현실입니다. 북한 현실을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럴 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쿠바랑 수교를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방과 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뉴스라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쿠바하고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독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쿠바랑 이렇게 수교를 맺으면 북한이 는 이걸 되게 악재라고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북한은? 북한에는 믿었던 친구한테 뭐 배신당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북한은 형제 국가라고 할 정도로 쿠바 밀접한 관계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1960년에 공산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59년이군요. 59년에 했는데 그 1년 만에 북한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이제 일단 반미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연대, 그래서 혈맹이라 불릴 만한 관계를 계속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김일성 주석이랑 피델 카스트로의 개인적 친분도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했고,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가 2016년 사망했을 때 김정은이 직접 그 평양 주재 쿠바 대사관을 찾아 조문할 정도였으니까요. 예. 이 정도로 그 친밀한 관계인데 그 북한에 대한 사전 원질도 없이 갑작스럽게 한 거니까 북한에서는 배신감이 컸겠죠. 컸고 그리고 또 한국이 쿠바와 수교하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주유국가 중 미수국이고 이제 시리아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쿠바가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고 문화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쿠바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죠. 그러니까 쿠바가 최근에 보면은 물가가 폭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위기 등 삼중고를 쿠바 경제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는 쿠바 이제 주요 외화 수입이 관광인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관광이 안 됐으니까 외화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가 돼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최근에 몇 차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니까 쿠바로서는 어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떤 경제 난골을 타개해야 되는데 그 대상으로서 한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한국과 외교 관계는 없지만은 2005년부터 그 코트라가 쿠바에 무역관을 열었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개선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주변에 간혹 몇몇 분들은 쿠바에 여행을 가셨다고 하더군요. 가끔 TV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쿠바 여행편 같은 거, 쿠바에 간 여행도 많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또 쿠바에 또 이 한류 매니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 그 아르코르라고 한류 팬클럽이 있는데 현재 한류 팬클럽인데 회원 수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상도 좋고, 그래서 이런 면들이 복합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은 정말 외로워지겠네요, 점점. 고립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북한의 우방이라고 하면 중국, 러시아, 이란 이렇게 꼽으면 되는 건가요? 중국, 러시아, 이란, 예, 주요 국가죠. 시리아, 예, 시리아도 있고요. 예, 근데 실제 이 북한하고 이런 국가들이 뭔가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요? 뭐 뭘 주고받거나 뭐. 그렇죠. 예,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끈끈해 보이죠. 네. 근데 속내를 들으면 좀 더 약간 다릅니다. 일단은 북한과 러시아 관계 요즘 아주 좋죠. 김정은이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 푸틴과 만나면서 이 이후로 무기를 보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량과 원유를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국방 기술을 받아오거나 이런 거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철저하게 이해 중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이야 이제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때문에 북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은
전쟁이 끝난 뒤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러시아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데 이걸 되살리려면은 누구 도움이 북한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도움면은 서방 세계, 네. 그리고 한국이 미국, 한국, 일본 뭐 이런 유럽 등 서방 세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그때까지 러시아가 북한의 손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보면요, 북한을 음으로 양을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북한의 경제를 확 일으킬 정도로 지원은 안 해줍니다. 아. 약간 산소호흡기 정도로 체제가 망하지 않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그 내심 섭섭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를 빌미로 북한에 내정 간섭하는 것도 북한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의 관계도 뭐 상당히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속으로는 더 심화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이란 말씀드렸는데 에머드 미사일,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을 제공해서 샤하브 3라는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jes고 또 이란인 움직이는 배를 타격할 수 있는 ASBM이라 가지고 대함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이란이 그 몇 가지 대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북한이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서로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는데 군사 기술을 교류하면서 그런데 탄도 미사일 중심으로.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란은 산유 국가인데 북한이 외화를 내고 선유를 살 만한 형편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훈련도 못 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냉전 구도에서 어느 정도 안보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손을 잡아있지면은 이 관계가 얼마큼 지속이 될까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몇 번은 뭐 그냥 줄 수 있는데 결국엔 기브앤테이크가 가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서로의 전략적 필요성에서 손을 잡았지만은 결국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신냉전 구도가 좀 약해지거나 그러니까 분쟁이 무력 분쟁이 줄어들거나 이런 이제 전략적 이익이 약해질 경우에는 결국은 이들 북한의 우방 국가들이라는 우호 국가들이 북한을 계속 끌고 갈까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그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북한의 3대 권력 승계에 대한 부정평가와 해외 영상 시청 비중이 증가했다. 근데 이제 우선은 궁금했던 게 이런 보고서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고요. 예. 통일부가 이제 내놓은 건데 이게 네. 2014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만 18세 이상의 탈북민 6,350명을 1대1 심층 면접해서 네. 냈다는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경제 사회 실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해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게 된 거고요. 매년 이런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비밀로 3급 비밀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 당국자들이나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통일부가 이거를 일반에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발간사에 보면 현재 이제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북한 실상에 대해서 저한 정확한 인해는 북한을 올바른 변화로 유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기엔 첫 단계 이렇게 하죠. 예. 공개로 비공개에서 공개를 전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많은가 보네요. 많이 있죠. 매년 이렇게 또 나오고. 예전에는 누가나 뭐 탈북하면 많이 보도했는데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따로 보도를 하지 않아요. 요즘에 유튜브 봐도 탈북민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거는 진짜 사실인가 거짓인가 궁금한 게 그 탈북민들 이렇게 인터뷰해도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 그 인터뷰를 할 때 약간 이제 우리나라 체제에 유리하게 네. 인터뷰를 유도한다. 네.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많은 탈북민이 5만 명인가 같은 수만 명대인데 그거를 다 정부기관이 하나씩 관리하면서 챙겨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되게 이 자료가 되게 귀한 자료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야, 그렇구나. 그럼 북한이 또 가장 싫어하는 무기가 실제 군사 무기보다 대북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한국의 문화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2017년 6월에 그 북한 귀순자가 귀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그 대북 확성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 적이 있는데요. 예, 그리고 뭐 북한 외교관 출신 그 태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만약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은 요즘에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왜냐면은 현재 그 북한군 인민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그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봤던 경험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효과 큽니다. 이게 대북 확성기가 이제 한번 틀면은 군사분계선 20km 넘어까지 방송이 될 수 있고요. 와. 그리고 그 기상 조건이 좋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 밀도가 옅은 그 저녁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청취 거리가 30km까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심리전 방송을 통해서 북한 군뿐만 아니라 그 최전방 가까이 사는 북한 주민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심리전 방송이라 하는데 게다가 이 대북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북한 분들이 그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는 게 그 일기예보가 들어맞아가지고 자기네 그 국영 매체에서 나온 일기예보와 우리가 심리전 방송에 해서 일기예보가 있는데 우리가 비가 온다면 꼭 비가 왔고 맑을 것이란 맑았고 그 자기네 국영 매체 일기예보는 틀렸는데 경험칙상 보면은 우리 심리전 방송의 일기예보가 맞았더라. 그러면 신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산 기업들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한국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주 물량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막 몇 년치 수주가 쌓여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고 수출액을 보면 작년에 130억 달러고요. 네. 물론 이제 올해는 예상이 목표액이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라고 영어로 SIPRI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매년 그 전 세계 무기 거래 현황을 살펴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거기 보면은 한국이 2019년부터 23년 요 기간 동안 전 세계 무기 거래의 2.0%를 차지했고요. 순위로 보면은 10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까 뭐 군사력도 10위권이고 이 무기 K방산 요즘 K방산 하는데 K방산의 그 현 주소도 10위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위로 보면 이 정도이고요. 질적으로 본다면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021년에 전 세계 국방과학기술을 다 조사해서 평가를 하고 순위를 냈는데 한국이 세계 9위에 차지했고요. 물론 이제 분야마다 그것보다 더 앞선 분야도 있고 더 뒤진 분야도 있지만은 가장 앞선 분야가 이제 화포 우리 K9 자주포 얘기하죠. K9 화포가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뭐 5위권에 드니까 상당한 수준이죠. 그리고 개발 무기를 따진다면은 K9 아까 자주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 이제 서방권의 주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55mm 자주포를 보면은 절반 이상이 K9입니다. 그 한국의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의 절반, 그러니까 과반을 차지하는 제품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짐이다. K9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많고 주문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K9은 한국 항공우주 그런 데가 만드는 건가요? K9은 원래는 삼성항공인가 거기서 만들었고 그게 이제 M&A나 이렇게 통해가지고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제조사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것도 현대 로템 뭐 흑표 전차 예. 되게 유명하고 막. 예. 그렇군요. 방산. 네. 그 기자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을 쌓아오시면서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좀 한국 국민들이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자주국방 얘기인데요. 자주국방은 우리가 이뤄낼 목표고 우리가 지향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맞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본다면요.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서 많이들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러시아만 하더라도 네. 예,
많이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꼭 안보 협력은 어떤 전 세계 추세입니다. 심지어 이제 전 세계 최강이란 미국만 하더라도 그 동맹국 우방 국가의 통합 억제라고 해가지고 동맹국 우방 국가의 그 안보 협력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쿼드인가 뭐 그런 것도. 그건 이제 그런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이렇게 미국은 안보 협력 관계를 촘촘하게 짜려고 하지 않습니까? 격자 네. 무늬를 짠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한반도나 일본 더 넘어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핵 보유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있지만은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고요. 네. 결국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미국의 확정 억제, 핵우산을 시효해주겠다는 안보공약 확정 억제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우방국,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다른 우방국가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자주국방에 매몰돼서 현실을 놓치지 말자 이런 걸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히려 너무 자주국방에다가 포커싱을 두면은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외국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주한미군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한미군은 우리가 현지에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에 평화 아. 체제가 구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한미군을 뭐 철수하나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물론 문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신냉전 구도가 지금 굳혀지고 있고 분쟁 발생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스스로 지키는 것은 특히 한국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꼭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하면서 그 명분을 자주국방을 많이 내세웠던 것 같아요. 국방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뭐 전시작전권 우리가 뭐 갖고 오고 전쟁 주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주한미군 이제 하라고 하는 세력이 내부에도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자주국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자의 의견을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진보나 보수등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서로 성향이 다르더라도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는 정치적 성향과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공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보를 내세워서 뭐 정부가 얘기하는 거 다 따르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손을 놓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냉전 사회, 신냉전 구도에서 그 무력 충돌의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 사례를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는 그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호전적인 언동을 내세우고 있고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무력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현실이고 그 안보의 위협은 현실입니다. 근데 엄혹한 현실을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럴 때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일보의 이철재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